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정치평론가의 대가 요즘 정말 부르기 어려운 분인데요. 장성철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스픽스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좀 전에 SBS 다녀오셨죠?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네. 당초 이제 그 계획보다 좀 더 방송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길어졌어요. 네. 예, 한 2, 30분 더 길어졌는데 네. 제가 뉴스 브리핑은요, 2020년도 1월 달에 방송을 첫 데뷔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주영진 앵커가 저를 방송에 입문시켜줬다. 오, 저는 방송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예. 제가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아, 예, 기억납니다. 그 책을 보고 나서 성철아, 되게 20년 된 형이에요. 그 형이. 예. 그래서 성철아, 너 과거에 이제 국회 출입할 때 SBS 기자로 그 그때 형이 만나신 거죠? 그 형이 SBS 말진이었을 때 제가 네. 대변인실에 있었거든요. 그럼 한나라당. 몇 년도 됩니까? 98년도. 98년도에 말진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 SBS 2진 3진 정도 되는 그렇죠. 분이죠. 말진. 막내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제 책을 보고 너 이 정도면 방송 평론해라. 그래가지고 그 한 서너 살 차이 납니까? 주영진 영진이 형이 6, 앵커하고. 7년생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한 서너 살 차이 나는데. 근데 오늘 왜 갑자기 그렇게 길어졌습니까? 뭐 대정부 질문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제 대통령께서 우리 정치권 아이템이 없을 줄 아시고 아이템을 하나 툭 던져주셨잖아요. 예. 내부 총질. 그것도 그랬고 또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 계속 핫 이슈니까요. 아, 요즘 뭐 정치 뉴스가 하루하루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좀 조그마한 나라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치의 아이템이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한 것도 있지만 정치 평론가가 네. 뭐 발에 발통을 달고 다녀야 될 정도로 바쁘고 요즘 뭐 굉장한 일정 소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 소장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지금 방송 나가시죠? 실제 20차례 정도 방송 출연. 국내 평론가 중에서는 단연 1위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예. 방송 평론가들 방송 횟수와 뭐 네. 발언 내용 같은 걸 쭉 정리를 하고 조사를 했대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1등으로 나와가지고 1등으로 나갔고. 뭐 지도부에 계신 분이 아니 우리 당에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장성철이 왜 이렇게 방송 출연 많이 하냐고. 바른 소리 잘하는 이제 사이다 보수의 상징. 바른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총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들으면 네. 정말로 쓴약이 될 만한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뭐 한 분은 그랬다 그러고 한 분은 네.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많이 출연하면 와서 밥이나 사라. 그래가지고 밥도 한번 먹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도 많이 하시지만 정보력 측면에서도 그 많이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터뜨려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그런 경험이 많으신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정치권에 제가 한 25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도 제 아는 사람 많이 있고 네. 국회의원들도 제가 제일 친한 분이 1번 권성동, 네. 2번 성일종 정책위의장 아, 네. 이래요. 그분들하고도 뭐 가끔 통화를 하고 있고요. 네. 당직자, 국민의힘 당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동기들도 많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보수 많아요. 정당 이제 공채 출신이라는 말씀이죠. 96년도에 신한국당 예. 공채 출신으로 제가 정치권에 처음 입문을 했고요. 네. 그 당시 시험 되게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고시 과목이었어요. 기자보다 좀 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고시 과목 5개. 그거는 아. 똑같이 시험을 봤고요. 네. 면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압박 면접도 보고. 아무래도 정치학 전공하셨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 조금 뭐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었고. 아니었는데요. 그때 시험 과목이요. 막 경제학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헌법, 그다음에 뭐 상식도 보고, 네. 그다음에 96년도에 토익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됐었거든요. 네, 예. 토익 시험도 처음 보고 막 그랬었어요. 아, 몇 점 맞았어요, 그때? 그때 저 진짜 2문제 차이로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었어요. 통과했다. 네. 넘었었다. 그때 커트라인이 600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610점 맞고 예. 간신히 커트라인 통과해가지고. 하여튼 토익을 610점 정도 맞은 분은 노력하면 장성철 우리 소장 같은 분이 되니까 근데 요즘엔 다 뭐 990점 맞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 만점짜리도 많던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보수 정당의 신한국당이죠. 네, 그러면 신한국당에 이제 당직자로 들어가셨고. 네. 사실 요즘 쓴소리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언론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 정당에서 장 소장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오히려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네. 장성철 네가 참 쓴소리 하는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 우파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네. 저게 왜 장성철이 왜 저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분들은 저한테 너는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너무 섭섭하죠. 저는 누구보다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네. 상당히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집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단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판했다라는 것만으로 너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라고 낙인을 몇 분이 좀 찍어놓으셨더라고요. 네. 섭섭하죠. 근데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이 장 소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치평론 현장 방송에 나가서 진보 쪽에서 있는 민주당 편을 드는 패널들을 보면 그분들도 또 비판적으로 민주당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편들기보다는 많이 비판할 해요. 건 비판하는데 민주당은 대체로 뭐 비판받을 만한 거 받았다. 이런 정도는 하던데 유독 보수 쪽에서는 비판 좀 하면 왜 섭섭하다 이런 아니 생각을 이게 좀 할까요? 달라요. 뭐냐면은 지난 대선 전에는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보 쪽 패널 분들이 비판을 거의 안 했어요. 대선 이후에 지금 네.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예. 과연 이 길이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서야 이제 아, 진보 그래요? 쪽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보수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평론가 중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딱 2명 있습니다. 저랑 아, 그래요? 저랑 천하람 변호사. 아, 윤기찬 변호사는 아니고요. 윤희찬 변호사는 또 당협위원장 아닌가요? 아, 저한테?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천하람 변호사랑 저랑 둘이 우리는 드럼통에만 안 빠지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 이제 정치평론 보면 왜 보수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이제 정치평론가들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좀 궁지에 몰리면 네. 스스로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왜 방어하는 의원들 보수 쪽 패널 분들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미안해서가 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미안해서가 아니라 참 이게 예를 들면 내부 총질 예. 어제 대통령께서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뻔뻔한 사람들이면 아이 그거 뭐 사적인 대화를 갖고 대통령께서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회자되는 얘기 그냥 이거 그냥 쓰신 거지 편하게 그게 무슨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진정한 생각이고 판단이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당무에는 관여 안 하시겠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양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방어는 못하죠. 진짜 대통령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 말씀 하셔도 저는 뭐 양심 버리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아니,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죠. 저희들은 그래요? 양심에 자기 검열이 찔려요. 굉장히 강하다. 양심에 찔려요. 근데 민주당은 자기 검열 안 하고 뭐 필요하면 무조건 나서 그냥 아, 외칩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윤미향이다. 이랬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민주당 쪽 패널분들한테도 되게 실망을 했고 음주운전이 뭐가 문제냐? 형수한테 욕설한 게 뭐 그거 옛날에 그런 거고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민주당 패널분들은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는 좀 뻔뻔하게 옹호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성철 소장이 개혁 사이다 발언 많이 하는 거에서 비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개혁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요. 예. 어쨌든 총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그래요. 하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일단 바꿔야 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박홍근 원내대표랑 저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적인 대화다라고 방어를 하겠냐고요. 예.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해가지고 정말 면허 취소까지 가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사람을 과연 정말 뭐 과거의 일이니까 교육부 장관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줬겠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좀 지금 현재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참 저도 반성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정계환 대표님 아니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특히 개항을 출마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하고 다 이게 눈치 보기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그건 좀 심한데 그게 정치 발전인가.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것이 힘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도 되느냐. 말도 안 되죠. 뭐 현실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발언은 한편 이해할 만하지만 평론가의 위치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것은 오히려 장성철 소장이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비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후보나 정당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저는 이제 생각을 견지는 하고 있습니다. PD님, 저 스픽스에 메일 좀 출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다니 아이고 저 메일 예. 출연시켜 주세요. 근데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출마한 것 참모라면 당연히 그러한 건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네. 옹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으로 과연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권 후보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비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평론가들은 그런 걸 비판을 해줘야죠. 뭐 그런 이제 평론가들도 뭐 있긴 한데 네. 뭐 주류 평론 시장에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적극적인 옹호가 더 또 편하고 쉬운 길인 것 그렇죠.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후보 비판하면요 개딸들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그룹들한테 문자 폭탄 엄청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만약 그분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가 저 평론가 출연시키지 마라고 방송사에 전화하기 시작을 하면요 방송사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정치평론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유불문하고 옹호를 하고 또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쓴소리 할 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아무리 옹호하거나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그 속뜻이 뭔지 그럼요.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문자 같은 경우에 네. 과연 대통령이 쓸만한 언어인가? 예,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에 대해서 당무에 관여하면서까지 사적인 감정을 통해서 윤핵관들을 통해서 쫓아내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렇게 의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반하게 아이 뭐 대통령이 사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요. 예, 예. 그게 만약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라면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홍보수석이 아유 사적인 대화가 이러한 텔레그램이 공개된 것은 유감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hấp 권과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관점을 좀 달리하면서 국민들이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또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 애정도 좀 그럼요. 생기고 한데 맞습니다. 무조건 옹호하는 네, 것이 안 돼요. 정답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를 쭉 그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장성철 소장이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장성철 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솔직히 좀 묻고 싶었어요. 국민 기대 이하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음에 또 총선과 대선 게임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데 너무 불안하고 또 하나하나의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제 지금 저 약간 놀라지도 않아요. 뭐 또 다른 일이 터졌다. 이제 이 정도로 갔어. 그냥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참모 잘못했다. 근본적으로 바꿔봐라. 이제 전면 교체하라. 원판을 뭐 수정하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진심 어린 조언과 그 다음에 좀 충고 또는 이제 좀 뭡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좀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대략 이제 70여일 정도 지난 정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저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고쳐서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제일 첫 번째는요. 그냥 편하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네, 첫 번째, 김건희로부터 벗어나라.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대선 캠프일 때부터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노터치였대요. 뭐 말을 못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그것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 아직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도 않았고 국민적인 비호감도가 높아요.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거나 정리해 주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못 벗어납니까, 대통령이?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요? 나 이상형과 결혼한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결혼인 네. 것은 이제 그 사생활이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기 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에 그리고 이제 최고의 공직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네.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그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니 대표님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예. 정말 내가 평소에 정말 꿈꿔오던 이상형의 여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지 대통령을 하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예. 그렇게 그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데 부인의 결정적인 조언과 판단이 큰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실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감을 가진 사실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 이걸 알면 그건 알죠. 왜냐하면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 수치로. 그렇지만 보고를 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너무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식 같은 걸 가지고 너무 그 영부인을 공격만 많이 한다 이렇게 약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도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 갔다 온 다음에 3주 됐죠.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잖아요. 네, 언론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본인이 충분히 보고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자 수가 그러면 이제 없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뭐 그늘에서 또는 뭐 영향력이 좀 벗어났다고 하고 일단 그 문제 해결이 그럼 되어가고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문제? 검사로부터 벗어나라. 검사로부터. 검사 생각, 예. 검사 생활, 검사의 DNA 이것부터 예.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명령하고 본인이 옛날에 믿었고 신념, 고집만 갖고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자리예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동참시키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치죠.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근데 검사는 뭐예요? 쟤 나랑 다른 소리 하네. 쟤 나쁜 사람? 쟤 범죄자네. 쟤 벌 줘야 되겠다.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인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국정 운영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제가 내 말을 안 들었어. 네. 나를 괴롭혔어. 쟤 나쁜 놈. 저 새끼 내부 총질, 죄송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쟤는 내부 총질하는 놈. 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니까 어제 그러한 문자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을 뭐 12.12 구테타 하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면 징계해버릴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상민 장관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인데 검사보다 더 과격한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자 그러면은 검사 DNA를 버려야 한다. 이건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야당 지도부를 한번 초청을 해서 김치찌개라도 왜 한번 안 끓여주실까. 그렇게 술 좋아하시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네.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야당이 17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법안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 정권은 예산안 처리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야당과 협치해야 되는데 야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 쟤네들 싫어, 안 만날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검사 DNA를 벗어 던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 직언을 해서 벗어 던져야 된다. 그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좀 더 당해 보면 버리지 않고 싶어도 지키고 싶어도 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 지지가 이제 점점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나눠서 보자는 게 지금 이제 모든 대통령이 결국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제 확장, 포용, 협치, 그다음에 양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이 거의 비슷한 현상 또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에는 그렇게 크게 외쳤던 협치가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예 없는 이야기 되면서 이렇게 고집불통처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너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모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정보 보고가 국정 상황실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잖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대우해양조선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문제 저희 같은 평론가보다 대통령이 더 잘하실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예. 저희 같은 평론가가 몇 명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대통령 훨씬 더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보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 니들이 건의하고 니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따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자리가 자기 확신을 오히려 과잉해서 네. 신뢰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다른 소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심스러운 거예요. 원래 당대표실에서 대표도 모셔봤지 않습니까? 당대표 정도 돼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라고 건의를 하면 당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성철아 네가 알아서 해. 이러셨거든요. 예, 예. 근데 당대표 딱 되고 나면은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 당대표 만나고 싶어 정말 환장을 하죠. 그리고 당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보고 다 당대표한테 따로따로 가죠.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예. 3개월만 딱 지나면은요. 성철아 너 이거 네가 이거 몰라서 하는 얘기야. 라고 바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국회의원들 딱 되잖아요. 본회의장 가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회의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좌관 이거 화장실 어디지?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딱 6개월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상임위와 관련된 질의서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이 돼요. 그 말씀은 결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대표가 되기 전에,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서는 똑같은 현상,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역대 거죠. 대통령이 다 그랬죠. 그냥 6개월만 지나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꿉니까?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으로서 목숨을 건 참모가 있어야 돼요. 목숨을 정말 그 대통령과 예전에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참모로서 쓴소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김무성 대표 모실 때 제가 꼭 이 부분은 당대표께서 제 말을 따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님 저 믿어주시고 제 말 좀 따라주세요. 안 그러면 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윤 대통령한테는 그런 분이 누굽니까? 한동훈밖에 없어요. 한동훈, 장제원 뭐 안 돼요. 의원도 안 됩니까? 안 돼요. 권성동도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장제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아오지도 않았고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수사 대상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같이 일도 해왔고 눈빛만 보면 알고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은 자기 이제 대권 주자로도 이제 부상할 정도로 입지를 구축했는데 이미 이분이 부상. 모를 리가 없잖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 자신에게도 기회가 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 직언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 직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어제도 상당히 만났지 않습니까, 본인?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어제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법무부 업무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거나 정무수석이면 매일 이제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님 어제 이러셨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수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업무 보고 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어떻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고 이제 대통령한테 텔레그램 보내요? 그 자세한 얘기를 그럼 텔레그램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만나서 해야죠. 그 한동훈 장관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한테 직언도 하지 않는 거는 약간 좀 이기적인데 이런 생각이 좀 아니면은 듭니다. 한동훈 장관도 지금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밀려버리면 정기국회 때 민주당으로부터 법안 하나도 협조 못 받을 것 같아. 지금은 눌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착오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어서 대통령한테 직언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국정 운영의 이제 힘을 좀 얻기 위해서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인이 나서서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분도 네. 검사 DNA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도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법과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휘어잡을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집니다. 여권 지지율 떨어집니다.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 반전의 계기가 있어. 그게 뭐냐? 검찰 수사.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가족과 관련해서 대략 6가지 혐의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아이, 이재명 후보 뭐 당대표 되든지 말든지 우린 8월 달에 이재명 기소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거를 보호하는 민주당 당연히 같이 진흙탕으로 빠질 수 있겠지?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으더라도 민주당한테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현실 정치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치는 안 해본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위치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를 대다 모르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두 번째 지금 지적해 주셨던 이제 검사 DNA는 뭐 버리도록 네. 목숨 걸고 조언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찾기는 어렵고 한동훈도 직접 나서는 것이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풀 수가 없네요 지금. 아, 완전히 이제 어려울 외톨이처럼 것 같아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몇 달 지났다고 그게 바뀌어질까?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20몇 년 동안 현실 정치에 이제 몸담고 계셨으니까 몇 달 지났다고 안 바뀌는데 그럼 대통령 생각대로 언젠가 반전의 기회가 와서 한 번 더 우리가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법과 원칙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좀 보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기가 대통령의 어려울 것 기회가 같아요. 갑니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운데 이제 대통령께서 깨달으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겠어요? 윤석열 정권의 성공? 말도 안 돼요. 그거 총선이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총선이에요. 국회의원 뺏지 나는 거죠. 자기가 공천받고 거기서 당선되는 게 가장 제 1순위 목표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하락해요. 윤석열 예.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내가 공천받아서 출마하더라도 나는 당선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임기 말 되면은 대통령 탈당하십시오. 우리 대선 이겨야 되고 우리 총선 이겨야 됩니다. 탈당하십시오. 절연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때 돼서야 깨달을 수는 있겠죠. 제가 오늘 점심 때 유력 주간지 정치부장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네.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네. 내년 초쯤에 네. 신당 만들 수도 있다 바깥에 시켰어. 이런 게 야, 그 말이 되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야 하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움직임이 있어서 이것이 실현되든 되지 않든 이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 광화문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엮을 만한 예.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고 신망이 있는 지도자급 인사가 있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당의 지지율이 낮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정계 개편에 대한 동력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그 정계 개편 동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물론 오늘 김한길 전 의원이 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그 발족을 한 걸 갖고 세간의 많은 사람들은 정계 개편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근데 가능성 자체도 부정을 하십니까? 김한길 이제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구상을 일련의 하겠죠. 예. 구상을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네. 그러면 이준석이 이제 리턴을 했어. 네. 당 대표가 다시 됩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준석과 손을 잡고 계속 간다. 아니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복귀를 하더라도 예. 6월 11일이 네. 임기가 만료기 때문에 네. 대략 한 5개월 정도 당대표직을 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겠죠. 예. 그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우겠죠. 지금 이제 당헌 당규는 당 대표는 연임은 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자기 당 대표 누구냐니까 이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사적으로 말리지 못하게 하지 말리지만 않을까.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25% 정도 나오고 뭐 나머지 다른 분들 다 합쳐봐요. 뭐 비슷비슷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50대 50이잖아요. 지금 네. 일반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네. 조사를 하는데 윤핵관들의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민심을 거슬러서 민심을 당심으로 이겨서 대통령도 만들어냈고 예. 또한 다른 뭐 지방
자칫 출마하는 사람들도 만들어냈어. 예를 들면 뭐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냥 찍어서 내려보냈잖아요. 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찍어가지고 네.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좀 월등하게 이겼는데 후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야죠. 어떤 식으로 손을 잡아야 맞습니다. 되는데 이건 또 왜 못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지켜보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준석이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유승민 의원은 정말 여유 있게 이기고 안정적으로 이기는데 김은혜 의원을 내보내버리잖아요. 왜냐? 나 유승민 의원 싫어. 저 사람 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날 되게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내가 후보가 된 다음에 내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 전화도 잘 안 받고 되게 나에 대해서 흔쾌하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야.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나 보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윤석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대응을 하면 생각을 결국 이준석은 손을 못 잡는다는 거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 대표님, 그냥 통 크게 포용하는 거예요. 예. 아, 경제 전문가 유승민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와, 저런 개떡 같은 판단을 누가 한 거야? 이거보다는 그렇죠. 야, 통 크게 정치하시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고르셨구나. 후계자도 키우시는 저런 통 큰 모습.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이라도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20%대로 내려앉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탄핵으로 갈지 모르는 10%까지 갔다. 그래도 손을 안 잡고 고집스럽게 계속 하실까요,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왜냐? 정말 깜깜한데. 아, 왜냐? 그렇게 본인이 커왔잖아요. 예. 나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정권이 날 탄압했어? 나는 잠시 비켜 있었지만 나는 그걸 극복을 했어.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사람들 내가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커왔어. 내 주장과 신념과 고집대로 내가 행동을 하니까 나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어.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도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을 했어. 나는 결국에 대통령 됐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계속 성공의 방정식이었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번에 한번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어 스토핑에서 한번 얘기를 하시고 동아일보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지지율이 0% 1%가 되더라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 밀어붙일 거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10%대로 가면은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정치를 경험해 본 분들의 정상적인 그 당에서 판단인데. 일단 버릴 건데 근데 본인은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안 하더라도 일단 버릴 건데 버리죠. 그러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고 되죠. 그럼 국민들은 더 불행해지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 이제 예를 들어 터닝 포인트 또는 이제 그 변환되는 시점이 이제 총선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대통령하고 손을 잡든지 절연을 하든지 결판을 볼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완전 초전박살을 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릴 수 있다. 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내가 뭐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절대 다수의 국민들 또는 이제 정치 전문가들하고는 판단이 좀 다르신 다르죠. 독특한 이제 해법 또는 이제 돌파구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 네. 아, 저희 정말- 뇌피셜입니다. 아니요. 그렇다는 거 아니라 저희 뇌피셜, 저희 그러니까요. 생각과 판단. 그러면 네. 지금 오늘 뭐 말씀드렸듯이 윤정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은 좀 말미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식물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이제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국힘에서는 우군이 아예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제 고집불통 직진만 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이 되게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겠죠. 예. 만약에 이제 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음. 또한 많은 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전선이 되게 지금 또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민주노총 너희들 집회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불법 파업 다 네. 짓밟아 버릴 거야.
경찰들도 막 짓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되게 터프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적대 전선이 너무 넓단 말이에요. 내 편이 없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을 거예요. 그 본인은 할 수 없는 건 이해하는데 네. 그다음 국민들이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느냐고요. 보고 예를 들면 자 탄핵 전선이 개혁도? 확대 아니 뭐 탄핵까지 거리로 나오겠죠.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못 살겠다 가라보자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탄핵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 역할을 못 하니까 거국 내각으로 가자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관료도 움직이지 않아. 국회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홀로 섬에서 대통령이 외롭게 자기 자신이 어떤 확신이나 또 믿음에 대한 이제 과도한 뭐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탄핵이라는 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개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헌 문제라는 것은 이제 임기를 대통령 뭐 좀 지금 단축시키고 단축시키고 내각제로 하든지 아니면 예. 대통령 중임제로 하든지 예, 그런 논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잘 알고 그렇죠. 적정한 시점에 던져서 네. 이게 뭐 내각제로 못 가더라도 이원 집정부가 되든 또는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든 이런 지금 일정한 기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좀 상당히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근데 지지율이 국민의 민심과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제원 실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정치적 경험도 많고 하니까 예. 이게 공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면 이 두 분이 좋은 꽃길이 열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들이 지금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그 윤핵관들하고 통화를 해봤대요. 네. 아니 이렇게 이준석 대표 쫓아내버리고 지금 뭐 이렇게 수사만 하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겠냐, 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생각은 자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정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 내세우고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이 되면 지지율은 금방 오를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또 확신은 그 두 분은 어디서 생겨요? 뭐 검사 출신, 뭐 한 분은 검사 출신, 한 분은 학자 출신이신데.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도 만들었고 대통령으로도 만들었잖아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정권을 다시 뺏어왔어. 자신감이 뿡뿡 차 있는 거죠. 내가 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 다 될 거야. 왜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자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어요. 네. 자기가 전화 한 통하면 안 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저기 내가 되게 친하고 나를 많이 도와준 여기 경찰 내 후배 있는데 조금 좀 승진 좀 시켜주세요. 이상민 장관이 말을 안 듣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봐도 걱정이고 윤핵관을 보면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검사 출신들이 수사를 통해서 국정 장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철진한 유행가를 듣는 것처럼 걱정이 좀 많이 앞섭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권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한테 한번 들어보니 결국 지풀에 죽을 거다. 지지율 20%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꺾인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6개월 지나면 그냥 이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저 상태로 가면. 그러면 정말 최초의 대통령이 됐을 때 생각했던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어떤 길이냐. 이제 대통령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총리까지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장관 아닌 사람을 교체하면서 협치의 모델, 정치적 반대자, 그다음에 야당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한번 에너지를 모아서 가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큰 깨달음이 오면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국정의 에너지를 모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대표님 네.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국민들이 정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여야의 대선 후보로 뽑았겠냐고요. 네. 정치판 너무 신물난다. 네. 지들이 원하는 정치만 하는 거 아니냐. 정치판 확 바꿔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의 정치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오히려 기존의 정치 질서보다 더 나쁜 검찰의 질서를 갖고 지금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도 만나고 정말 거국내가 끓이고 국민의힘의 사람들 많이 얘기 들으셔가지고 정치다운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하기 좋아하시잖아요. 술 예. 한잔 하기 좋아하시잖아요. 야당 사람들 불러다가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국정 운영에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면은 정치력 있는 대통령으로 얼마나 칭송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대합니다. 자, 기대하는 그 몇 퍼센트, 잘 안 될 것이라는 실망 몇 잘 안 퍼센트. 될 거다 51%, 기대한다 49%. 아유, 어쨌든 뭐 49%가 있으니까 네.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성공해야죠. 성공하지 않으면 국민과 나라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시면은요, 정말 경제 엉망되고요. 네. 만약 북한이 이상한 움직임 보였을 때, 야 먼저 선제 타격 해보고 전쟁 나면은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는 물씬 느껴지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좀 걸러서 잘 정리해서 좋은 좋은 대로 또는 개선 사항은 개선 사항대로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개혁의 기치를 걸고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그 윤핵관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 우리 편 안 들어줘? 왜 내 편 안 들어줘? 그게 일차적인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편을 들어주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해서 경찰을 장악해야 된다. 왜 장악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소수의 팬덤들을 만족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그 논리 구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지층에 그러한 뭐 매니아층, 강력한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네. 보다 더 합리적인 국민들, 중도층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옹호한다고 그분들 마음 돌리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적인 채용 문제도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 경선 캠프에서 정말 많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절차상 문제 없는데 왜 뭐라 그래요? 이러는 것보다 네. 저희들이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는지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다른 허점들이 더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해서 한번 저희들을 시정할 것은 시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보였으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또 저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안 갔겠죠. 안 갔죠. 너희들은 어땠냐고 다 가져와봐. 너희들은 더 했네. 우리는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 왜 욕해 이러니까 국민들은 정서상 너무 이질감을 크게 느껴버리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안 하고 뻔뻔한 해명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준 건데 문재인 정권 너희들도 그랬잖아. 우리도 그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접근을 하면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장시간 인터뷰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장소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이라고 해서 애정이 담겨 있다. 비판에도 애정이 담겨 있으면 그 비판은 나를 살리는 선약이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칭찬을 하더라도 그것이 텅 비어 있는 형식에만 그친다면 그 칭찬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성철 소장이 오늘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의 진심 어린 성공 기원 네.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 대통령님 꼭 저기 비서실장, 정무수석, 대변인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모들을 개편해야 참모들이 더욱더 긴장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예스맨 다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시 한 번 더 기원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